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교육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김인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어볼 책은 일본의 석학인 마루야마 마사오의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이란 책입니다. 1957년에 초판이 나왔고 64년에 증부판이 나왔고요. 영문판으로는 63년에 초판이 번역됐고 69년에 증부판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김석근 선생님의 번역판으로 일반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97년에 처음 번역이 됐고 이후로도 계속 몇 세에 걸쳐서 스테디셀러로 계속 팔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총괄적인 의미는 1945년 이후에 GHQ 점령 정치가 선물한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 속에서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의 개전 그리고 패망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지식인의 성찰지이자 일종의 정산서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루야마 마사오 개인으로 놓고 본다면 전후 민주주의를 위한 일종의 프로포저를 쓴 것이다. 이렇게 통괄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책을 읽는 과정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본 이 책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학부 시절입니다. 1997년에 이 번역판이 나오자마자 찾아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친구들, 또래들과 같이 이 책을 읽었는데 대대적으로 좀 열광적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어떤 아카데미즘에 대해서 거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어떤 학술적 성취에 대한 놀라움, 또 일종의 약간 경외감 같은 것, 이런 것이 좀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저의 그동안의 어떤 공부에서도 이 마루야마 마사오의 이 책이 가졌던 흔적이랄까요? 그늘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제법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항목, 또 사회를 움직여가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권력의 경제랄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의 누적,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책을 보통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의 어떤 독법으로서 저자가 설정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이를 분석해간 저자만의 고유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걸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저자는 무엇을 보려고 했고,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 또는 무엇을 외면했는가 라는 문제 설정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 한국에서도 여러 논의나 연구를 통해서 조명을 많이 받은 인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어떤 학문적 이력을 좀 표시해 봤는데요. 1937년에 도쿄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조수가 됩니다. 이 조수라는 지위는 한국에서는 좀 낯설긴 한데 일본에서 놓고 보면 학부 3학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 마루야마는 학문적 이력을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종의 교수가 주관하는 우리말로 치면 이제 세미나, 재미에 들어가서 교류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수라는 것은 졸업한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인정을 받은 그런 학생으로서 논문을 쓰게끔 하는 과정에 들어간 평가를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임 강사에 준하는 그런 어떤 지위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1940년에는 조교수가 됐고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대목이지만 1944년에 이 마루야마도 이 총력전 체제를 회피할 수는 없었고 평양에 있는 신병훈련소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상의 문제가 좀 발생해서 다시 1945년에 히로시마 육군 선박사령부에 재입대했고 여기서 종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야기에 따르면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46년에 사상의 과학 연구회 또 20세기 연구에 참여를 했고 활발하게 지식인들 간의 어떤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 그 현대 정치의 사상과 행동 제일 첫 논문이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라는 글인데요. 이것을 46년 5월호에 세카이에 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대적인 그 지식계에서의 대대적인 열광 또 평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서 그 전후 사상계 전후 문단에 상당히 이제 그 총화로 부상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 체험을 가지고 다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평양과 히로시마에서의 군 체험 이런 것들이 이 현대 정치 사상과 행동 내용에서도 상당히 좀 기묘한 어떤 그 실감의 언어로 좀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뒤에다 소개하겠습니다만 군 내무반 생활이랄까 그리고 이등병 의식 그리고 하사관이라는 존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군대 안에서의 어떤 영감을 얻은 그리고 일본 파시즘의 어떤 기본 골격 안에서의 어떤 주요한 비유 또는 유비가 되는 그런 어떤 요소로 또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점도 인상적입니다. 1950년에 이제 법학부 교수가 됐고요. 71년까지 재직을 했고 건강 문제로 은퇴를 좀 하게 됩니다. 책들을 낸 것을 쭉 소개를 해봤습니다만 일본 정치사상사 연구 이것은 40년대 초반에 박사 논문에 준하는 그런 글로 이제 낸 것을 좀 다시 모아서 재편한 글로 낸 것이고요. 상당히 그 사상사적인 차원에서 에도 시대 사상을 좀 정리한 상당히 좀 그 대표적인 저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7년에 오늘 말씀드릴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을 출간했고 64년에 정보판을 내게 됐습니다. 61년에 일본의 사상이라는 책을 냈고요. 76년에 전주와 전후의 사이, 또 86년에 문명론의 계략, 후쿠자와 유키치의 책입니다만 이것을 읽는 독법에 관한 이야기를 또 했고요. 92년에 이제 충성과 반역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96년에 병을 얻어서 96년에 이제 타계를 하게 됩니다. 학자 개인으로 놓고 보면 이제 90년대까지 타계하기 직전까지 계속 학문적인 작업을 해왔던 그런 성실한 연구자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실천적인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그 제시하는 가장 큰 어떤 질문,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저자가 갖는 어떤 질문, 상당히 아이러니가 이제 포함되어 어떤 질문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마루야마 마사오의 질문은 일본을 이러한 어떤 파멸적인 전쟁으로 몰아간 그런 내적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영문판 서문에서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문판 서문에 있는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서구의 학문이나 기술이나 생활 양식을 흡수해 왔고 또 일본의 전통보다는 오히려 서구의 전통이 밝았던 그런 일본의 지식인들이 지나고 놓고 보면 더 그렇습니다만 정말 조잡하기 짝이 없는 어떤 신앙적인 것들까지 포함된 그런 어떤 맹목적인 궁극주의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수용했는가. 그리고 그 앞에서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왜 무력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전쟁 이후에 일본의 사회과학이 감당했던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전후 민주주의를 포함해서 일종의 그 45년 이후에 일본의 학계가 그 학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책 안에서도 이제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짓눌려서 국가 전체가 전쟁으로 끌려나갔다.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루야마는 계속 고심을 했고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고투를 해갔습니다. 이 책 맨 앞에 실린 아까 말씀드린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 46년 5월에 나온 그 논문 이것이 이 책 전체의 골격과 메시지를 아주 응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 스스로 추기에서 밝히고 있듯이 종전의 마르크스주의적인 경제 분석과는 달리 이 정신 구조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가보겠다. 이를 통해서 천황제 국가 구조를 비판해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획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상당히 그 전까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해왔던 천황제 국가에 대한 비판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그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반향을 얻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두 장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왼쪽은
히로히토 천황이 육해군 장교들과 함께 이제 군사 연습을 마친 이후에 같이 이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맨 앞에 그 한 단이 좀 높게 올라와 있는데 서 있는 사람이 이제 히로히토 천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쿄 재판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진은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이 명징한 대조가 그 마루야마 마사오가 던졌던 질문의 의미를 조금 더 곱씹게 그렇게 합니다. 왼쪽은 이제 군사훈련을 마치고 난 상태에서의 장교단과 찍은 것인데 상당히 이제 위용을 보이는 군사적인 어떤 위용을 과시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사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황으로부터 가까운 자리 순으로 이제 고위급 장성들로부터 쭉 열을 서고 있는, 그래서 약간 상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뒤에 우리가 또 논의할 천황과의 거리가 권력과 권위의 어떤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 이런 측면을 또 상징하는 사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일종의 천황과의 거리를 통해 구현된 권력과 권위의 어떤 위계적 배치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전범 재판 사진인데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전범 재판에서 스찌야는 새파래졌고 또 코지마는 울었으며 독일의 이제 괴링이 될 텐데 괴링은 크게 웃었다. 이런 어떤 현상을 가지고 그 일본의 어떤 파시즘의 정신 상태를 분석하는 어떤 출발로 삼고 있습니다. 왼편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위용이 찬란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인물들이 전범 재판에 나왔을 때 그 위풍당당하던 옛 모습은 간데없이 한 명의 초라하고 왜소한,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부정하기에 바쁜 그런 어떤 전쟁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비겁한 말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 인상적인 두 개의 풍경인데요. 이것은 이제 당시에 뉴른베르크 재판에서, 법정에서 독일의 어떤 전범들이 보였던 모습과는 이제 판역에 다른 이 극명한 두 사진에서의 격차, 또 뉴른베르크 법정과 도쿄 재판 법정에서의 전범들의 그 태도의 판이한 모습,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이 마루야마의 어떤 질문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파시즘의 어떤 내면이랄까, 그런 어떤 특징이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는 마루야마의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그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분석 방법을 채택하되 일본인의 일상의 행동, 또 사고 과정을 좀 더 예리하게 분석해 가겠다. 그리고 교조화된 속림 막스주의의 범람에 저항을 하고 보다 넓게 또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그 이론적 혁신을 꾀하겠다라는 것이 그 마루야마 마사오의 포부였습니다. 본편의 어떤 내용에서 쭉 언급이 되겠지만 나치스 독일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계속 비교해가는 일종의 레퍼런스로서의 나치스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마루야마의 어떤 방법으로서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는 지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보다 좀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마루야마 마사오의 분석은 그 특정한 정치적 인격과 정치 문화를 양산해 갔던 일본의 사회 구조, 또 시스템,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전쟁, 끌려나갔던 이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유, 이것을 일본의 국가 또 사회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검증해내는 것이 마루야마의 어떤 과제이기도 했고 또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책에서 제시된 그 핵심 개념들을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마루야마 마사오의 일종의 특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본을 유럽, 특히 이제 독일과 견줘가면서 비교해가는 그런 지적인 어떤 그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마루야마에 따르면 유럽의 근대 국가는 그 칼 슈미트가 말했던 것처럼 중성국가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것은 진리나 도덕 같은 어떤 내용적 가치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이고, 그러한 가치의 선택과 판단은 오로지 다른 사회적 집단, 예를 들면 이제 교회라든지요, 또는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양심에 맡기고, 국가 주권의 기초는 그러한 내용적 가치로부터 사상시킨
그것을 이제 버린 그런 순수하게 형식적인 법기구 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근대 국가의 출발이 종교전쟁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은 메이지 이후에 이제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그와 같은 국가 주권의 기술적이고 중립적인 성격을 표명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국가주의는 내용적 가치 실체라는 것에 자신의 지배 근거를 두려고 했습니다. 천황이랄까 국채랄까 진선미 가치를 모두 독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국가 이런 것들을 설정했다는 것이죠. 교육치거가 그 대표적인 그리고 상당히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유럽으로 치면 교회 같은 거, 또 뭐 사적 공간의 어떤 지배자로서의 개인, 또 뭐 아까 얘기한 교회 이런 것들이 일본에는 없었고 공과 사의 구분도 없이 상당히 그 공과 사가 서로 범람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이 그 마루야마의 진단이었습니다. 마루야마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윤리라는 것이 그 권력화됨과 동시에 권력 역시 윤리적인 것에 중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유럽, 특히 나치에 의해서 표명된 그 아주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마키아벨리즘, 어떤 권력의 어떤 악으로서의 그 성격 이런 것들은 일본의 정치가들의 입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정치적 권력의 기초가 궁극적인 어떤 윤리적 실체, 말하자면 천황이나 국채가 되겠는데 거기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가 갖는 상당히 악마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그 승인하는 그런 태도가 일본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인들로 하여금 정치의 어떤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악마성이나 잔인성 또 비도덕성 이런 데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았다. 이것이 마루야마 마사오의 진단이었습니다. 마루야마는 몇 가지 인상적인 주장을 폈는데 그 일본군의 포로 학대에 관련된 사례 이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 같은 포로 학대라고 하더라도 독일군 같은 경우는 그 많은 포로의 생명을 온갖 종류의 의학적 실험 재료로 쓰는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상당히 그 냉철하고 객관적인 태도 마치 인간이긴 하지만 마치 사물을 다루듯이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는 그 자의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태를 우월적 지위의 문제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가치인 천황으로부터 포로보다 이제 자기가 더 가깝다라는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의식의 발로가 그 포로 학대의 어떤 모습에도 구현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군인이 민간인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졌던 이유 그리고 군대가 내각이나 의회를 뛰어넘어서 일종의 통수권의 어떤 독립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 이것이 모두 천황과의 거리 감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추상적인 법의식도 없고 또 내면적인 죄의식도 없고 또 민중의 공복관념이 들어설 여지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문제는 그 하극상의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오로지 그 위로부터의 권위, 천황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권위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사회가 통치자가 왜소한 경우에는 오히려 전전긍긍 부하 혹은 다른 피지배자 계층의 동향에 신경을 쓰고 또 하위자 중에서 무법자 혹은 무책임한 불황자들이 나와서 행동을 할 때 거기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동군이나 특히 이제 30년대 후반에 중국에 파견된 일본군 이런 현지의 육군 중견 간부들이 주도한 이 공작과 같은 어떤 전쟁, 그 만주 침략과 중국 침략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통제나 규제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에 끌려다니는 특히 이런 실태를 기성사실로 인정하면서 추인하면서 현실을 추수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극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개념인데 억압의 이양이라는 논의를 펴고 있습니다. 정의를 소개하면 일상생활에서의 상위자로부터의 억압을 하위자에게 순서대로 떠넘김으로써 전체의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로 이해를 합니다. 후쿠자와 유키지의 그 이야기를 좀 가져와서
표현한 대목이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앞에서의 치욕은 뒤쪽의 유쾌함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불만족을 평균하여 마치 서쪽 이웃에게 빌린 돈을 동쪽 이웃에게 독촉하는 것과도 같다. 상급자가 계속 하급자에게 자기 어떤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계속 이양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 이등병 의식, 일본군이 가졌던 어떤 포악성, 특히 전쟁 범죄 과정에서의 어떤 그 규제되지 않은, 날뛴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규제되지 않은 형태의, 매뉴얼이 없는 형태의 어떤 전쟁, 범죄, 포악성, 이런 것들의 어떤 이유를 이 일본 파시즘이 갖고 있는 억압의 이양이라는 어떤 틀을 가지고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비루한 인민이며 영내에서는 이등병에 불과하지만 일단 바깥에 나가게 되면 황군으로서의 궁극적 가치와 이어짐으로써 무한한 우월적 지위에 서게 된다. 그래서 상당히 포로 정책도 그렇고 또는 그 여러 가지 일본군이 행했던 어떤 학살의 문제, 이런 것들 놓고 볼 때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어떤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마르야마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르야마 마사오에 따르면 일본 파시즘은 모순에 가득 찬 그런 어떤 이념이었다, 이데올로기였다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와 이제 농본주의 이데올로기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대아시아주의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소략하게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파시즘의 주요 특징은 가족주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국채를 강조하는 파시즘 운동에서 가족주의 서사가 상당히 전반을 이제 범람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황실이 국민의 총 본가이고 국민이 천황의 적자인 가족국가라는 이런 하나의 대가족이라는 신화 위에 구성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당시에 그 식민지에서 있었던 그 새로운 어떤 이민족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 양자로서의 이민족이라는 개념을 표명하면서 일종의 통합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가족주의 틀 안에서 그 민족 간 어떤 위계나 틀을 또 재설정하려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주의라는 아주 1차적인 어떤 그 관계, 이런 것들이 그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전쟁을 또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질곡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장남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그 차남들을 다른 집안에 양자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국가에서 표방하는 가족주의적인 어떤 국가틀, 가족 국가관을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대중이, 민중이 그걸 이제 전유해서 다른 어떤 행동들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로 국가 중심의 어떤 통제나 총력전 체제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틀에 상당히 좀 그 방해가 되는, 저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에 관한 어떤 틀을 가지고 파시즘 이데올로기를 구성해간 것은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 파시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본만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나치 역시 민족 공동체나 이제 피와 땅, 피와 흙, 이런 어떤 그 신화적인 것들이 있었긴 했지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공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었다고 마르야마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농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일본 파시즘에서 상당히 좀 특징적인 것은 공업을 반대하는, 도시화를 반대하는, 또 이 관료에 대한 어떤 반대, 또 중앙 집권적인 어떤 경향에 대한 반대, 이런 어떤 경향들이 흘러넘쳤다는 것이죠. 파시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가 권력의 강화, 또 강력한 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저지하는 그런 그 의도치 않은 결과, 효과를 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농본주의에는 그만한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다. 1929년에 어떤 그 일어났던 그 세계 대공황, 그리고 풍년 기근, 농업 공황, 이런 것들에 의해서 농촌이 피폐화되고 있었고, 특히 일본 안에서 놓고 보면 동북 지역, 도호쿠 지역이 이 피해를 그 온전히 감당하고 있었다. 뒤에 또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 육군의 어떤 그 골조를 이룬 그 인물들을 놓고 보면 농촌 출신이 많고, 또 특히 동북 지역 출신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 사할, 전체 40% 인구를 농촌에 둬야 된다라는 그 농촌 인구 사할 정유론, 이런 것들도 도조 히데키
그 수상에 의해서 표명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 나치스였던 그 이념과는 상당히 좀 대조되는 것인데요. 나치스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이제 노동자의 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스가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이 노동자 계급을 그 3인당이나 공산당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그 떼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나치스화 해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 설정은 일본에서는 없었다는 것이죠. 산업적 기반에서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인 이상의 그 사업장의 규모 이런 것들이 일본에 상당히 적었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놓고 볼 때 자본주의 어떤 완숙도가 떨어져 있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이런 어떤 그 이념의 어떤 그 도입이나 활용에서 상당히 그 배경이 되는 요소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본의 파시즘 이데올로기에서 노동자는 상당히 그 무시가 되고 소공업자나 농민들이 이제 중시되는 그런 형태를 보였다. 책에서 놓고 보면 그 징용공의 어떤 처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근거로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 마루야마 마사오의 이론이 갖는 가장 큰 장점, 특이점은 일본 파시즘이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토대, 일종의 사회 시스템이나 누적된 체제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돋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파시즘 체제에 선행한 민주주의의 정도가 파시즘 내부에서의 민주적 분식의 정도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치스의 경우에는 뭐라고 해도 11월 혁명의 경험이 있었고 이미 바이마르 민주주의의 세례를 거치고 있었다는 점이 일본의 경우와는 상당히 결정적인 차이였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 파시즘은 독일이나 이탈리아와는 달리 파시즘 혁명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혁명을 거치지 않은 곳에서는 전형적인 파시즘 운동의 아래로부터의 성장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반혁명이라는 것은 혁명을 뒤집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혁명 세력의 조직이 강고한 곳일수록 반혁명 역시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과감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중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며 그런 만큼 상대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형태를 띠고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혁명 세력의 결집이 약할수록 이 반혁명은 위로부터 이른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시즘 운동의 어떤 배경, 토대로서 기존 그 체제가 갖고 있었던 민주주의의 어떤 성숙도, 그리고 3인당이든 공산당이든 그런 어떤 진보적인 비판적인 세력의 어떤 조직력, 이런 것들이 있는 사회, 없는 사회에 따라서 파시즘 운동의 어떤 그 성격이 달라진다. 이런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운동을 놓고 보면 하층 계급의 불황자나 이 마루야마의 글 안에서 이제 무법자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들이 점차 그 권력을 얻어가는, 그리고 권력의 상층부까지 점거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종의 분화구조 속에서 파시즘 운동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상층부 같은 경우는 도쿄 재판에 나와 있던 그 전범들의 어떤 이력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육군대학이나 또는 도쿄 제국대학의 수재로 인정받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었고 오히려 그 나치스에서 보이고 있는 일종의 하층 계급, 또 상당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던 또 사람들이 그 나치 운동에 참여해서 지휘상설해서 결국엔 전범 재판까지 왔던 그런 모습과는 상이하게 상당히 분화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행동적인 파시스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표현이 좀 흥미롭죠. 아주 작고 귀여운 억압자들. 그래서 소농장주거나 마을 공장의 공장장, 또 토건 청부업자, 소매상점의 주인, 대목수, 소지주, 자작농 상층, 또 학교의 교원, 특히 소학교 교원, 동사무소의 관리와 직원, 하급관리, 승려, 신관, 이런 사람들이 행동적인 파시스트들로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 마루야마는 책에서 군대로 치면은 하사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요. 일반 사병들과 같이 생활을 함께 하면서 장교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는
약간 사병과 장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동시에 양쪽을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가부장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이제 피지배층에 속하지만 자신들의 소우주, 가족이랄지 또는 공장이랄지 어떤 상점이랄지 지주소작 관계랄지 학교랄지 이런 데서는 작은 천황과 같은 어떤 권위를 가진 하나의 지배자로 군림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통된 생활 양식을 토대로 해서 대중을 직접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국가적 통제와 이데올로기를 번역해서 취하층의 대중에 전달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이들에 의해서 그 이데올로기나 국가정책이 과도하게 증폭돼서 과잉 해석되어서 이제 전달되는 그런 어떤 효과도 가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에 관한 소개가 충분히 되지는 못한 것 같긴 합니다만 책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읽는 독자, 저도 이제 한 명의 독자이기 때문에 제가 눈여겨본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찾아본 것이고요. 앞으로 해당 내용을 또 하나의 그 사례로 삼아서 직접적으로 좀 책을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읽어보고 싶은 문장이 좀 있어서 몇 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또 약간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310쪽을 열어보면 그 45년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있었던 메카시즘 열풍과 관련해서 그 마리아마가 또 언급을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의 어떤 반동단체 몇 개를 이제 언급한 다음에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사회신분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통로가 폐쇄 또는 감퇴된 것에서 오는 실의, 초조감이다. 생활의 적극적인 목표를 상실한 데서 오는 불안과 절망, 또 사회적 연대가 결여된 데에서 싹트게 된 고립감, 이런 것들이 이들 반동단체의 어떤 틀을 그 주변을 휩싸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쉽게 생겨나는 무언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증오, 공포를 도약대로 삼아서 파시즘은 성장한다. 인간 생활의 적극적인 원천은 신념이며 삶의 실제성과 의의에 대한 정열적인 감각이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생활의 소극적인 원천, 즉 공포로 전락한다. 제가 이 대목을 좀 가져온 이유는 그 일종의 파시즘이라는 것이 그 유럽에서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 또 일본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나 이제 등장할 수 있는 미국 사회의 일종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제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 사회에서도 45년 이후에 50년대 초반까지 일종의 대대적인 흑인에 대한 폭력이랄지 이런 어떤 그 대대적인 반동이 일어났는데 그런 모습에서도 계속 확인해 갈 수 있다. 일종의 파시즘이라는 것이 1945년 이전에 존재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디선가는 언젠가는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태일 수도 있다. 그에 대한 어떤 예민한 감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이 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생활 어떤 양식과 정치 의식 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삶 속에서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그것이 갖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 정치적인 보수주의든 뭐 극우로 표현되는 어떤 동향이 됐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친연한, 상당히 그 근접해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아닌가,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삶이나 생활의 차원을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정치적 전환이라는 것은 오히려 반동을 불러오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생활 양식, 마리아마가 얘기했던 일종의 삶의 원리랄지 생활 양식이랄지 이런 측면에 대한 주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히려 중요한 함의로 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13쪽에 보시면 부작위의 책임이라는 좀 흥미로운 언급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을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그 어떤 방향을 배제하고 다른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그것도 역시나 적극적인 행위다. 이런 언급입니다. 로베레 장군이라는 그 이탈리아 영화에 관한 소개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 점령하 이탈리아
배경으로 해서 그 저항 운동이었던 에피소드 이걸 소개한 것입니다. 전쟁 중에 계속 이제 암 거래를 하고 있던 남자가 그 형무소에 갇히게 됐는데요. 그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던 사람 또 유태인과 함께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돼버렸다. 나는 유태인도 아니고 나는 그 레지스탕스 운동을 한 적도 없다. 그리고 상당히 자기 어떤 그 죄가 없음에 대해서 이제 히스테릭하게 외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은행원이었다가 저항운동에 참여한 그런 지도자가 조용히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그걸 믿는다. 그러나 바로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신의 죄다. 5년 전부터 계속 전쟁은 치러지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당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인데 만약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533쪽의 지문도 추가로 좀 보고 싶은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글은 많이 다른 내용에서도 좀 소개가 되고 많이 그 인용이 되고 있는 글이기도 해서 좀 익숙한 글이 되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로 습격했을 때 나는 다소 불안해졌다. 그렇지만 결국 나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어 나치는 사회주의를 공격했다. 나의 불안은 조금 더 커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래서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어서 학교가 또 신문이 유태인이 이런 식으로 잇따라 공격 대상이 늘어났으며 그때마다 나의 불안은 커졌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어 나치는 교회를 공격했다. 그런데 나는 그야말로 교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무언가를 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자기 안에서의 자신의 문제로 어떤 사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435페이지부터 그 436페이지에 보시면 좀 재미난 제목입니다. 글의 제목이 육체 문학에서 육체 정치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일종의 이제 픽션, 정치적 의미의 어떤 픽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대화체 형태로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글입니다. 픽션이라는 것은 사전 한번 찾아봐라. 라틴어에서 왔으며 원래 형태를 만든다든가 발명해낸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바뀌어서 상상한다든가 겉을 꾸민다 하는 의미가 되어 있다. 본래는 널리 인간이 어떤 목적이나 아이디어 위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말했던 그런 어원을 갖고 있다.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은 현실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픽션에는 허위라는 나쁜 의미도 덧붙기도 한다. 그런데 오히려 근대 정신에서 놓고 보면 허위를 현실보다 더 존중하는 픽션을 현실보다 더 존중하는 그런 정신이라고 해도 좋겠다. 매개된 현실을 직접적인 현실보다 더 고도의 것으로 보는 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무릇 사회의 질서나 제도 그리고 관습 요컨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의 힘으로 언제든 또 바꿔갈 수 있는 것이라는 자각이 생겨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649쪽에도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회상록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로 부르고 있는 것은 흔히 단순히 습관화된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회체제의 영역에서 가능한 것의 범위는 어떤 사회집단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라는 점, 이것을 나는 믿는다 라는 것이죠. 이 픽션의 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일종의 파시즘 일반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글에서 흥미로운 그 대화 내용을 또 구사하고 있는데 한번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근대 사회의 조직적 분화로 인해 생긴 병리 현상, 이것을 그 문화 이전의 직접적인 자연성으로 복귀, 이를테면 이제 피와 흙이라는 나치스의 어떤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으로 극복하려 했던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치의 어용학자들이 하는 말을 놓고 보면 근대 민주주의의 그 핵심을 이루는 대표, 다수결 이런 것들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 픽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은 진실된 민의의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파시스트들이. 그리고 히틀러야말로 참된 독일 국민 의사의 표현이다. 또 그 히틀러와 국민의 관계는 단순히 어떤 머릿수를 헤아리는 그 수를 헤아리는 그런 차가운 관계가 아니라 좀 더 유기적이고 정서적인 결합이다.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픽션의 사고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나치스가 얘기했던 어떤 피나 땅, 또 피나 흙이라는 어떤 신화, 이것을 좀 재미난 표현인데 강제적 시멘트화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픽션을 상상할 수 없고 그것이 하나의 실체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점, 파시즘은 이제 그런데 상당히 능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야마 마사오의 이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저도 좀 언급한 바 있지만 무언가 하나를 말한다는 것은 또 무언가 하나를 또 은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오롯이 그 이론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맥락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고 무엇을 비판하려고 했는지 그 비판의 방법에 의해서 한계도 어떤 의미에서는 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그런 맥락화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전제 위에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비교의 정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치스 독일과의 비교, 계속 그 나치스를 거울로 삼아서 일본 파시즘을 이해하는 태도,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일본 파시즘에 대한 마르야마 이론들이 가진 장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언급이 됐고 한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르야마 마사오에게 공정할지 아닐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이 나온 이후에 책에 대한 평가 또 그 책을 가지고 활용해서 또 비판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또 쓸 수밖에 없고 지식사회 안에서 여러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분 소개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르야마 마사오의 이 글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이 이론 틀에 대해서는 그 식민 지배와 점령, 침략,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에 벌였던 여러 가지 전쟁 책임의 문제, 식민지 지배의 문제, 또 과거 청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미성숙한 주체라는 틀 안에서 사고하게 함으로써 책임의 문제를 좀 방기하게 하는 실행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 파시즘이 갖고 있는 미숙함, 계속 그것이 이제 독일 나치즘과의 비교를 통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간명하게 말하자면 파시즘 혁명을 거치지 않은 형태의 파시즘, 이것이 갖는 어떤 문제성에 대해서 계속 마르야마는 고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후 민주주의 안에서는 대중의 참여나 그 어떤 자발성에 의해서 그 정치 체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것의 필요성, 이런 것도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이런 미성숙한 주체라는 틀 자체가 여러 가지 책임의 문제를 그 회피하게 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마르야마의 틀 안에서 그 본문 안에서도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내셔널리즘에는 세 가지 번역어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주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시아 사회에서 그렇게 그 번역에 그 갈래가 갈려지는 그런 어떤 측면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갖는 문제성을 국민주의를 통해서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마르야마 이론 안에서 그런 어떤 혐의를 또 제기하는 그런 연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나카노 토시오라는 분이 그 오츠카 이사오와 마르야마 마사오의 어떤 전전과 전후의 그 이론 틀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좀 하고 있고요. 마르야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셔널리즘의 세 번역어 중에 이 국민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취약하다, 그 국민주의라는 틀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혁명을 동반한 그런 방식의 어떤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찬사,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대외관계 또 식민지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응답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식민지 문제와 특히 이제 과거청산과 관련된 책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회로가 마루야마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의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마루야마의 일본 지식인론, 그 인텔리겐차의 속성이라는 부분이 그 책에는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강의에서는 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 함의와 정책 결과를 좀 더 소개해달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읽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4페이지에 보면 일본의 인텔리겐차, 특히 일본의 학생층은 파시즘 운동의 주역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교양이라는 것은 유럽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자국의 전통적 문화 속에서 인텔리들이 흡수할 수 있는 교양, 전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은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국수주의를 주창하는 과정에서 바흐나 베토벤, 괴테, 실러의 전통을 이제 자랑하는 그런 양태를 띄었는데 이것은 인텔리겐차의 어떤 그 교양의 내실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인데 일본의 인텔리는 유럽적 교양을 이제 머릿속으로만 익힌 것이고 겉으로 칠한 화장처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양이었기 때문에 몸이나 이제 생활 감정에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어쨌거나 그런 형태로라도 유럽적 교양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파시즘 운동의 저열함, 저조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동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고 뒤에 그 일본의 사상이라는 책에서 아마 언급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일본 안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 예를 들면 자유주의나 삼인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다 사상으로서는 다 외부에서 수입된 것이죠. 일본인의 어떤 그 생활 체험 속에서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저도 좀 눈여겨보는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이 있는데 일본에서의 막스주의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진부하지만 실천적으로는 참신하다. 한 번도 외부에서 들어온 이데올로기고 지식인데 한 번도 현실 안에서 구현되거나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곧바로 대체하는 그런 어떤 얄팍한 어떤 지적 식민주의의 어떤 모습 이런 풍경을 또 일본의 사상이라는 책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도 연계해서 이 지식인론에 대한 다소는 비관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언급이 이제 마루야마 안에서도 또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 또는 현대 정치의 사상과 행동이라는 책 이외에 다른 책들 하나의 흐름 위에서 좀 레퍼런스처럼 서로 연계해서 읽어볼 만한 책들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릴 거고요. 이 흐름에서 놓고 보면 마루야마 마사오의 이론적인 전회 또는 전약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흐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그런 어떤 측면이 되겠고 아까 우리가 계속 그 마루야마에게 있어서의 비교의 문제 그 거울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 어떤 비교 준거, 레퍼런스를 가지고 비교하는가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행위라는 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상을 사상으로 다룬다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용한 사상이 있을 수 있고 이론이 있을 수 있고 내용적으로 상당히 빈약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당히 막대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론이나 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상의 문제, 이론이 아니라 일종의 사상의 문제로 어떤 지식이나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좀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루야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루야마의 이야기를 1945년 이후에 일본 사회 안에서 마루야마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그 맥락화해서 이해하는 태도도 필요하고, 또 하나로는 조금 과감한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현실에 그 마레야마 이론을 하나의 도구처럼, 그 개념을 일종의 하나의 도구처럼 또 활용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도 뭐 꽤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이란 책에서는 잠정적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일본 파시즘에 대한 틀이 상당히 좀 잠정적이라는 틀이 드는데, 일본의 사상이라는 책을 열어보면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좀 비관적인, 상당히 일본의 정치 문화의 어떤 변하지 않는 틀, 일본적인 것의 어떤 고유성, 본질적인 모습, 이런 것들로 그 논의가 좀 고착되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서, 이것을 일종의 마레야마 이론의 그 전화라고 부를지 아니면 심화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마레야마 개인으로 놓고 보면 현실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정치적인 패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본의 어떤 그 고질적인 어떤 문화적인 토대, 변하지 않는 어떤 틀,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더 강화되어 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1952년에 나왔던 일본 정치사상사 연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레야마 마사오가 그 도쿄제대에서 그 조수로 있으면서 쓴 논문 기축으로 해서 이제 모은 글입니다만, 그 책하고 오늘 소개한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에 대해서 나카노 토시오라고 하는 도쿄 외대에 계신 분인데, 오츠카 이사오와 마레야마 마사오, 그 일본 안에서 상당히 이제 걸출한 전후 민주주의의 대표 주작격인 두 이론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랄한 비판을 하는 책입니다. 그 아까 첫 질문이었는데요. 그 마레야마 이론이 갖는 한계를 얘기할 때 이제 식민지 문제를 도외시한다랄지, 이 국민주의로 표방되는 그런 틀에 고착되어 있다랄지, 이런 점을 비판을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일독을 좀 권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화칼,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칼과 연계해서 좀 읽어볼 만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화칼은 일본 문화론의 가장 중요한 원전이 되어 있는데요. 서구에서 말하는 일종의 내면이 존재하는 죄의 문화와 달리 일본은 이제 수치의 문화다. 밖에서 쳐다보면 규범을 지키고 쳐다보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일종의 그 수치의 문화다, 이렇게 대별해서 좀 그 이야기한 그런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후속 연구에서도 많이 밝혀졌지만, 이 국화칼의 기본 토대가 된 글 자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이 의뢰한 그 용역 보고서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일본 국민성 연구, 뭐 선전전의 어떤 그 소재가 되겠습니다만, 그 전쟁이라는 틀 안에서 기획되고 연구된 그런 글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요즘 많이 심각하게 또 이해하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레야마 마사오의 글과 놓고 보면, 물론 이건 부득이한 현실 정치 안에서의 그 틀이 작용해서, 힘이 작용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동양적인 또는 일본적인 차원에서의 오리엔탈리즘,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양산하는, 물론 마레야마도 또 뭐 루스 베네딕트도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효과를 또 갖는 책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낸 그 마레야마 마사오에 대한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나카노 토시오 그 분이 그 오츠카 이사와 마레야마 마사오의 어떤 전후파, 전후 민주주의의 어떤 기축이 됐던 두 지식인에 대해서 좀 신랄한 비판을 했던 부분을 소개했는데, 그에 대한 반론의 성격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일독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어떤 이해에 좀 균형이 잡힐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긴 시간에 걸쳐서 마레야마 마사오의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 경험, 독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책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제가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와 지금 다시 책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처럼 한 사람 안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한 독자 안에서도 언제 읽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여러 동료들이 또 같이 읽으면서 또 생각해 보는 점이 다른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그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상가나 이론가의 그 지식이나 틀이 전적으로 맞거나 전적으로 틀리다기보다는 상당히 맥락 구속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런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만이 고유하게 찾아내고자 했던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그걸 평가한 상태에서 뭐 그에 대한 어떤 비판 또는 그에 대한 찬사 이런 것들을 던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